한국은행이 15개월 만에 초저금리 행진을 멈추고 기준금리 인상에 나섰습니다. 가계부채 급증과 물가 상승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제와 금융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규정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3곳 가운데 24곳이 필수 인증조차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더기 폐업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자세한 현황과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될 점까지 두루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읽기 브리핑에서 보시죠. 네, 김대호의 경제 읽기 김대호 박사 자리에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한국은행 금융통합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습니다. 0.5%에서 연 0.75%로 0.25% 인상을 했는데 이 기준금리 인상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방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중심 지표입니다. 이 중심 지표를 한국은행이 0.50에서 0.5에서 0.75%로 0.25%포인트 올렸거든요. 예. 자,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그래픽에서 보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이 막 터졌을 때 2020년 3월 달에 금리를 무려 0.50%포인트 한 차례 떨어뜨렸고 네. 또 5월 달에 또 한 차례 0.25% 그래서 모두 0.75%포인트의 금리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런데 계속 금리를 하락시키다가 이제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금리 하락 기조가 반전됐다. 이제 금리 상승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네. 더 이상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풀어서 하는 것은 일단 멈추겠다. 이런 어떤 경제 정책, 통화 정책의 대전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지금 이제 0.25%포인트만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현재 0.75%가 됐는데 이게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다시 한번 반출을 해보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터지던 3월 달, 작년 3월 달 원래 우리나라의 기준금리가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기는 아직도 금리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하락 기조에서 상승 기조로 돌아서긴 했지만 코로나 전 상황으로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금리라는 것이 추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기조에서 인상 기조로 바꿨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정책의 반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추가 인상 가능성도 상당히 많이 지금 시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인상 0.25%를 밝힌 이후에 이제 정책 설명회 겸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의 금융 균형을 잡기 위해서 또는 가계대출, 물가 잡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전히 그 금융 완화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금융 완화라는 것은 통화를 푼다는 얘기를 조금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금융 완화인데요. 그 금융 완화해서 지금 금융이 비정상돼 있다. 금리가 너무 낮고 통화량이 많아서 지금 집값도 오르고 가계부채도 오르고 주가도 오르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 금융 불균형 현상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다만 앞으로 그 조정의 폭이나 조정의 시기는 현재 금리뿐만이 아니라 경제 성장 속도, 수출, 투자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지표,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경제 타격이 어느 정도 되느냐, 백신 접종률이 어떻게 되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고 해서 구체적인 시기는 특정하지 않았습니다만 경제가 계속 좋아지면 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금통위 직전까지도 전문가들이 올릴 것이다, 동결할 것이다 말이 많았잖아요. 네. 솔직히 박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올릴 거라고? 저는 그런 예상은 별로 무의미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한때는 이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금리라는 게 상황에 따라서 계속 달라진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날은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고 어떤 때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침에 월가의 반응을 보면서 월스트리트에서는 금리를 올리는 쪽에 조금 더 무게 중심을 줬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특히 바로 금리 인상 발표를 하기 직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800억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최근에 금융기관에서 그 각종 지금 대출 규제 중단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직접적인 규제하는 것은 이것은 시장을 흐트릴 수 있는 하지하책 아주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보고요. 그거보다는 금리를 인상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해서 내심 금리 인상을 사실은 기대해왔고 지지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국 중앙은행들 중에서는 인상 기조로 돌아선 것이 우리나라가 거의 처음이기 때문에 외신들도 좀 주목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렇다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금융당국이 얻고자 한 효과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집값 과열을 좀 잡겠다, 말씀하신 가계대출을 좀 잡겠다 이런 효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금리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국은행이 올린 것은 기준금리거든요. 네. 기준금리는 우리가 지금 대출하고 있거나 예금하고 있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하나도 없습니다. 기준금리는 오로지 한국은행과 또 시중은행, 이를테면 뭐 제1은행이라든지 하나은행, 거기에 자금 과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RP라는 환매채 거래를 하고 있거든요. 환매채에 적용하는 금리예요. 그 금리를 올리면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예금 또는 대출 금리에도 중장기적으로 영향은 주겠지만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중심금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국은행이 노리는 가장 큰 정책적 효과는 자 이제 유동성 파티는 끝났다. 이제는 조금 긴축 기조로 경제를 허리띠를 좀 조여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이 좀 알아서 판단들 하라. 이런 메시지를 줬는데 그렇다면 그 한국은행이 노리는 바는 바로 가계부채 지금 너무 많다. 네. 그다음에 영끌, 비투 이거 좀 자제하라. 금리 인상이 이번 한 번이 아닐 수도 있다. 지금 여전히 금리는 낮지만은 인상 기조로 바뀌었으니까 돈을 끌어다가 지나치게 자기 실세보다 더 많이 거품으로 투자하는 그런 것을 좀 중단하라 그랬는데 거기에 대한 상당한 메시지 효과, 그 선전 효과는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올해 또 보면 경제 성장률도 기존과 같은 4%를 유지하고요. 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또 상향이 됐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대목도 네. 앞으로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가늠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자, 지금 금리 인상을 조처를 하면서 자 이렇게 조처를 한 결과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관한 한국은행 우리 경제 전망이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나라가 GDP 기준으로 4% 실질 성장을 할 것이다. 4% 상당히 높은 것이죠. 예. 물론 이제 작년에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기저 효과를 감안해서는 뭐 조금 의미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만 4%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 성장률, 이른바 잠재 성장률보다 좀 높은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도 경제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가 전망인데요. 물가도 한국은행이 한국 물가 잘 안 올라갈 것이다. 여러 번 아주 안정적인 기조, 물가를 올리려고 해도 잘 안 된다. 심지어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는 예. 기자들에게 약속까지 했어요. 물가가 2% 이상 올라가면 한턱 쓰겠다. 아하. 그 정도로 물가가 안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나온 전망에 보면 한국은행이 드디어 올해 물가 전망, CPI 소비자 물가 전망을 2.1%로 봤어요. 그것은 우리 억제 목표가 2%인데 그거보다 더 높다. 그래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계속 높아질 것이다. 이것은 앞으로 금리를 추가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 요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거고 예. 또 우리 경제는 지금 금리를 깎아줄 정도로 어려운 게 아니라 상당히 호조다. 그래서 지금은 금리 인상을 논하기보다는 가계 부채라든지 경제가 거품이 생기는 것을 같이 한번 노력해서 공동으로 보조를 맞춰서 그것을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에 더 역점을 줘야 된다. 그런 강력한 시그널을 발동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기준금리하고 지금 차이가 좀 생기다 보니까 그 부분은 경제에 영향이 없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뉴욕 증시는 좀 왜 이렇게 많이 오르는 겁니까? 네? 뉴욕 증시요.
뉴욕 증시 이렇게. 자, 지금 그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꼬집어 주셨는데요. 미국은 금리 아직 안 올렸습니다. 금리는커녕 테이퍼링 그러니까 통화량을 푸는 속도를 조금 줄인다는 그것도 네. 원래 좀 앞당기겠다 했다가 내일 저녁에 미국의 잭슨 홀 미팅이라 했는데 거기서도 지금 당분간은 좀 하지 않겠다, 속도 조절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의 주가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우리하고는 달리 금리 인상 속도를 훨씬 더 늦추겠다 이런 지금 입장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5천조 인프라가 통과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0.75로 이제 올렸는데 미국은 여전히 0%거든요. 제로금리. 네, 0%이기 때문에 자 우리 금리가 좀 높지 않느냐. 이럴 때 우리가 미국보다도 높았을 때 이룰 수 있는 효과는 미국 자금이나 국제적인 자금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금 유입에 대해서는 조금 플러스가 될 수가 그건 있고요. 좋네요. 그다음에 앞으로 미국이 이제 테이퍼링을 하거나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올렸을 때 사전에 예방 주사를 좀 맞는 그런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제적으로 했다 이러는데 특히 그 세계 강대국 중에서는 경제 강대국 중에서는 한국이 가장 금리를 먼저 지금 올리는 거거든요. 코로나 팬데믹 때 풀어놨던 걸 먼저 올리는데 그것은 지금 그 경제 강대국 중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제일 높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우리 경제의 가계부채라든지 이런 속도가 높기 때문에 그 이제 진정을 시킨 것이다. 그런 면에서 미국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이제 생각보다도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질 것 같다는 그런 요인 하나에다가 지금 예. 미국의 각종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의 실적들이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지금 좋습니다. 이런 요인들이 계속 지금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것은 30번 이상 신기록 행진을 하고 있고 예. S&P 지수는 50번이나 지금 최고치의 최고치를 지금 찍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잭슨홀 미팅 결과에 대한 시장의 기대 심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음 주제로 가보죠. 특정금융정보법 신고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근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 24곳이 이 필수 인증을 아직 미신청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게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인데요. 네. 암호화폐라고도 그러고 뭐 가상화폐, 가상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각종 코인을 갖고 있는 분은 이 대목을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현재 약 60여 개의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조사를 해봤더니 현재 지금 9월 24일 날 새로운 제도 변화에 제대로 대비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 그럼 9월 24일 날까지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완전히 거래소가 폐쇄되거든요. 예. 그래서 고객들이 좀 조심하라 이랬습니다. 자, 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상화폐 거래소의 인정제도라는 것은요, 개인정보보호 인정제도라고 해서 ISMS라고 인터넷진흥원에다가 이제 신고를 하고 인정을 받아내는 겁니다. 이 절차가 약 6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면 9월 24일이 내일 모레인데 그것을 5개월 전에 해도 9월 달까지는 지금 통과가 될 동 말동하는데 현재까지 신청을 완료한 기관이 막 그래픽에 지금 그림에 나왔습니다만은 신청 완료한 기관이 27개밖에 안 되고 신청만 해놓은 거죠? 아니면 신청 인정을 획득한 게 획득을 했습니까? 획득을 한 게 21개. 네. 그다음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게 24개. 자, 지금 그림입니다. 미신청이 24개. 예. 인정 완료한 게 21개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아래에 신청만 해놓은 거. 지금 말씀하신 신청만은 18개입니다. 그러면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인정 완료를 했다는 21개 외에는 나머지가 다 9월 24일부터 영업 중단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가상화폐 거래하려면 이제 9월 24일부터는요, 두 가지 신고를 돌파해야 됩니다. 하나는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인정제도, 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거죠. 개인정보를 잘 관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전자금융통신망법에서 나온 겁니다. 저걸 하지 않으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상당히 강력한 규제거든요. 그것도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은 다음에 은행에 가서 우리가 이렇게 거래를 하고 있다. 은행 결제 계좌를 터야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은행 결제 계좌 개설까지 해서 금융위원회에다가 신청을 신고한 데는
업비트라는 딱 한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추세라면 한 개를 뺀 나머지는 다 영업 중단이 되고 업비트라고 신청을 해놓은 그 회사도 심사 결과가 통과될지 않을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가상화폐 준비에 거래소의 준비가 너무 미약하다. 그렇다면 갑자기 거래소가 폐쇄되면 자기 물건이 자기 비트코인이 거래소의 좀 지갑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지금 대란 피해가 우려된다. 그래서 금융위원회가 지금 경고등을 날렸습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뭐 업비트 외에 다른 곳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회수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그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아까 21개는 인정은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인정을 받은 회사는 가상화폐를 거래할 수는 있습니다. 9월 24일부터. 그런데 그때는 가상화폐를 가상화폐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 비트코인을 리플로 바꾼다든지. 그런데 우리나라 돈으로 바꾸는 것은 안 돼요.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은행의 결제 계좌를 가지고 금융거래위원회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현재 하나밖에 안 해놨고요. 현재 은행 거래를 하고 있는 데가 그것을 포함해서 4군데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 4군데 중에서 1개가 지금 신고가 돼 있는데 많아도 4군데, 뭐 적으면 하나 정도가 원화를 가지고 가상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에 가능할 것 같고 나머지 한 20개 정도는 가상화폐끼리만 거래할 수 있는 예. 그러고 나머지는 전부 다 폐쇄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유, 그러면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시청자분들이. 지금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가 저기에 지금 들지 못할 것으로 본다면 금융위원회 지금 자료에 보면 그렇다면 일단 돈을 빼놓는 게 좋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거래소가 폐업을 하더라도 일정 기간은 거래는 할 수 있도록은 할 겁니다만은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갑자기 인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투자자들은 좀 유의를 해야 될 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대우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